풀 뿌리는 딱 도라지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잘못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심한 간염에 빠져서 사망하셨어요. 민물 개나 가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걔네들이 이제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뇌까지 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그 의사분들이 다양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신 거잖아요.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응급실 갔을 때 만나는 선생님 중에 이제 네. 한 분이실 확률인 건데, 네. 응급의학과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가볍게. 응급의학과는 응급을 보는 네. 과인데요, 이름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응급실을 전담으로 진료를 보면서 또 응급실을 운영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과가 응급의학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먼저 초진으로 응급의학과가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진찰, 검사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이 환자가 퇴원해도 될 환자인지 아니면은 입원해서 검사가 필요한 환자인지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응급으로 뭔가 시술 같은 게 필요한 환자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하는, 병원의 어느 곳으로 배분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면 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의뢰를 하고 요것까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퇴원할 거냐, 입원할 거냐, 전원할 거냐 이런 거를 매니지하는 어떤 매니저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진료도 하지만 감독의 역할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1대1로는 그냥 진료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응급실 전체로 보면 병원 전 단계라 그래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환자가 병원에 오는 단계까지도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응급의학과 역할이기 때문에 119와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관계,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뭐 AED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동 제세동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까지도 뭐 서로 컨트롤해주고 정부와 연락하고 지방자치단체 연락하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도 병원 전 단계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응급의학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과는 안과, 뭐 내과, 뭐 여러 과가 보면 굉장히 어떤 분야만 딱 파고드는데 응급의학과로 가면, 응급실에 가면 사실은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이 종류가 오시니까 다 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주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수술은 못하고 내가 최종 시술은 못하고 물론 이제 하는 수술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떨 때 적응이 되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를 다 알아야 그 의사한테 정확하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모든 과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26개 모든 과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자들한테 일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어떤 브로드하게 다 아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혹시 다른 과들은 좁고 깊고 그렇죠. 대신 이제 응급의학과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얕고 대신 넓은. 넓게 다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응급실 근무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제가 알기로 또 한 번 일을 하면 며칠을 쉬신다고요? 네. 그걸 되게 좋게 사실 포장해서 얘기를 했죠. 퀴즈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 선생님은 꼬시려고 한다. 그 의학과가 인기가 없으니까 후배들을 꼬시려고 저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며칠 쉬는 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24시간 근무하고 3, 4일 쉬는 데도 있고 12시간 일하고 그다음 24시간 쉬고 12시간 일하고 그다음 3일 그다음 4일 쉬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 환자의 중증도가 많이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응급실이라는 한 공간을 운영하는 멤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5명 체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응급실을. 그러면은 보통은 하루 일하고 24시간 쉬고 하루 일하고 밤에 그 다음 다음날 아침에 일 끝나면 그 다음부터 3일 쭉 쉰 다음에 다음날 아침 시작 이렇게 보통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 수가 계속 늘면 이제 6명 체제로 가면 이제 4일 쉬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2명 근무로 바뀌어요. 주말 2명 근무로 갔다가 그 다음 나중에 밤 2명 근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2명 근무로 갔다가 더 환자가 많아지면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사를 또 응급의학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와 중환자실을 같이 해가지고 요즘은 병원별로 12명, 14명까지 응급의학과 의사를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요. 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병원 안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 24시간 내리 일을 하고 3일 정도 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기본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노동법이 내는 게 관련 없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24시간 동안 한 사람이 체력이 일반적으로 유지되면서 일을 할 수 없지 않나요?
24시간 근무하는 거는 네. 계속 일하는 곳은 그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아주 집중해서 사람이 일하는 게 8시간이면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밥 먹으면서 8시간이지. 그러니까 네. 4시간 집중했으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시간 쉬어야죠. 점심 먹고 쉬고 또 4시간 열심히 일하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시간인데 응급의학과의 12시간이라는 거 내지는 24시간이라는 것도 계속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는 네. 도저히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공의 때는 그렇게 했죠. 전공의 때는 응급실에 제가 근무했던 제가 수련을 받았던 길병원이 1년에 그 당시에 9만 명, 지금 한 11만에서 12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숫자들이 오시니까 정말 근무하는 동안은 화장실 한 번을 못 가고 식사 건너뛰는 게 일수고 이래서요. 근무 끝나고 나면 소변이 샛노랗한 물 못해 약간 핏빛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일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때는 전공의 특별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의 되고 나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12시간 일해도 아주 빡세게 일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12시간 동안 정말 빡세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이제 인원을 충원을 해서 이렇게 걸쳐서 데이 나이트 사이에 걸쳐서 하든지 아니면 2명이 근무를 하게 하든지 하면 보통은 이제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환자 보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그 환자분들 정리하는 시간 갖고 1시간 좀 한숨 쉬고 네. 그 다음 다시 나와서 또 손박 가가지고 또 1시간, 2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보고 1시간 정리하고 1시간 쉬고 이렇게 보통 해요. 그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 없으면 이게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응급실에는 좀 어떤 환자분들 오는 건가요? 가장 많이 오는 환자, 사실 뭐 너무 다양한 환자가 갈 테지만 가장 많이 오는 환자 유형은 어떻게 되죠?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응급한 상황인 거니까 사건이 있겠죠.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사고. 그걸 이제 외상이라고 표현하겠죠. 외상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간혹 한 5에서 10% 정도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갖는 케이스. 저도 한번 네네. 지금 자고 있는데 저희 네. 어머니께서 이제 제 대학생 때 네. 너무 술이 취해서 이제 잠든 거죠. 네. 깨웠는데 애가 하니까 네. 병원을,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술 먹고 병원 갈 진짜 집에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나는.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합니다. 술 이제 강력히 마시지 말라는 분인데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응급실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 그러면 일단 응급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 다른데 외상이 정말 많긴 한데요. 외상이 이제 아주 중증 외상은 외상센터로 가고 경증 외상이 숫자로는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거의 삐까삐까인데 그다음 많은 게 장염입니다. 장염. 장염? 예, 복통이에요. 복통. 복통. 예, 복통의 상당수가 장염이니까 장염이라고 얘기한 건데 네. 밤에 아프면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기침 가래의 감기는 다음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응급실로 많이들 이제 안 오시고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장염 복통은 응급실로 많이 오시거니와 그 중에 장염이 아닌 복통들이 꽤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충수들기염, 충수염 우리 맹장,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또 우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 담낭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독부 장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아픈 것들이 어떻게 참을 수가 없죠, 밤에 아프면. 응급실로 오시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배 아픈 원인 중에 구토설사 심하면 또 탈수가 진행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만 구토설사 심해도 탈수 때문에 이제 콩팥이 망가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진짜 오시는 게 맞아요. 소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구토 심하고 못 먹기 시작하면 그거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지나면 이제 탈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당 떨어진다든지 탈수 문제에 의한 콩팥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응급실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설사 한두 번 하고 배 아파요, 너무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은 수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런 것 때문에 왔어야 됐나 좀 참아보지 뭐 이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좀 그러니까 오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녁에 갈 병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어쨌든 외상, 두 번째가 이제 장염, 뭐 복통 이런 쪽 계통인데 사실 장염과 복통은 어쨌든 결국에는 뭐 신체 기관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뭔가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한국인만 먹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경우가 응급실에 굉장히 많다고요? 한국인만 먹는 음식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조사에. 뭐가 있어요? 골뱅이도 우리나라만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골뱅이 다른 거의 다 안 일로 먹어요? 보낸다 그러던데. 들어본 것 같아요. 먹는 데가 없대요. 뭐 골뱅이가 크게 문제될 거 없지만, 소라도 의외로 이제 해안가 도시에서는 응급실 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파견 가서 저기 동해 쪽에 있을 때
거기서 환자들이 소라 먹고 어지러워요로 꽤 오시더라고요. 왜 소라 똥 끝에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거 먹고서 빙빙 돌고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에 오는데 그럴 때 수액치료로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여름, 가을 사이에 제일 많이 응급실에 오는 복통 원인이 게장입니다. 게장. 간장게장. 저도 맛있어요.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좀 고생했던 게 그 식당 그 고깃집 가면 게장을 조금 반찬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먹고 한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러셨구나. 아, 이거 게장에 문제가 있었다. 게장이 이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을 끓여서 익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또 생은 아니고 끓여서 식힌 간장을 부어서 그렇게 해서 염도를 높여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안에 있던 미생물, 우리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데, 그 비브리오균이 그냥 살아있을 가능성이 다른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철만 되면은 병상이 이제 20개가 있으면 한 15개가 다 복통이에요. 수액 다 달고. 왜냐하면 구토살사 심해서 오시니까. 그러면은 게장 먹고 오셨죠? 그럼 네, 게장이죠? 같이 이제 게장이죠? 게장이죠? 저도 게장인데 이러는 날이 있어요. 10분 막 게장.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게장 좀 안 먹었으면 싶으면서도 또 요즘은 통신으로 판매를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 있는 게장이 전국에 팔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응급의학과 의사들끼리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데서 보면 오늘 너무 많이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복통만 뭐 몇십 명 막 이렇게. 홈쇼핑 방송했나 보네요. 그 전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철이 있습니다. 철이. 그리고 또 다르게 조심해야 되는 음식으로 뭐 버섯이라든가 풀뿌리, 뭐 어르신분들 산에 가셨다가 꼭 해가지고 여기 몸에 좋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산행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 자리공이라든지 이런 풀뿌리는 딱 도라지처럼 생겨가지고 캐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못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저희 경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었고, 일요일날 환자 엄청 많은 날이었는데 산에서 버섯을 캐서 먹고 구토한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버섯 잘못 먹으면 구토할 수 있지 그러고 이제 피 검사 했는데 거기서도 검사 나쁘지 않고 그래서 수액 치료하고 일단은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독소가 그 버섯독이 굉장히 위험한 버섯독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시간이었고 버섯에 의한 중독일 가능성이 있으면 입원해서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환자 너무 많고 증상 금방 괜찮아지고 환자도 입원 원치 않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잘 보세요 했는데 이틀 만에 다다음 날 간 수치가 5천이 넘어서. 원래 정상이 몇인데요? 40까지 정상입니다. 근데 5천이 넘었다는 얘기는 40이 5천이 넘는다. 예. 40을 5천이 됐다는 얘기는 전격성 간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심한 간염에 빠져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버섯독 초기에 수액 치료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거를 간 수치 올라가는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놓치게 된 사례들도 생깁니다. 버섯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제 파는 것도 위주로 먹어야지. 그렇죠. 함부로 비전문가인 우리가 산에서. 그렇죠. 버섯 밖에서 이거 내가 아는 버섯이야 이렇게 했을 때 사고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산에서 전문가 아닌 분들이 그냥 뭐 아는 거야 하면서 했을 때 꺾어 먹었을 때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버섯 모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강이랑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이제 물고기를 먹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강에서 이제 하천에서 민물고기 맞아요.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도 그걸 이제 회로 드셔서 드시는 분은 정말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매운탕으로 먹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응급의학과에서는? 일단 끓이면 대부분의 뭐 기생충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기생충도 그냥 단백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생으로 먹는 게 항상 문제예요. 민물 게나 가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몸에 오래오래 자랄 수 있는 그런 흡충증이라든지 간흡충증 이런 것들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간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례로 이것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제 환자 얘기는 아니고 엉덩이 쪽 안에 뭐가 불편해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안에 이제 항문 안쪽을 이렇게 진찰을 해봤는데 뭐 딱히 뭐는 없는데 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잡아당겨 봤더니 엄청 긴 기생충이 잘라 나와가지고 총 2.6m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꺼내신 분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끔찍하죠. 징그럽고 그런 거를 보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뭐 이라든지 요즘 많이 없긴 하지만 네네. 뭐 애들끼리 이렇게 야유회 갔다가 뭐 이렇게 캠프 갔다가 이 올라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충, 애기들 네. 요충, 이제 항문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처럼 생기는 거, 네. 이런 정도는 종종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슨 긴 이런 요충 이런 조충 이런 거를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분은 왜 그게? 그분은 민물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생으로 예, 민물회를 자주 드시는 분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언제 걸린지 모르게 걸렸고, 그게 계속 몸에서 자라고 그게 소장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넘치면 막 토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밑으로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걸려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만에 많았겠어요. 예,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약 먹고 해가지고 한번 쫙 쏟아서 나으셨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민물회 안 드셨으면 괜찮겠지만 또 좋아한다고 또 드셨으면 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민물 얘기했으면 저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보통 이제 뭐 레어, 미디움, 웰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보통 많은 분들이 미디움이나 아니면 미디움, 레어를 좀 고기 맛을 살릴 수 있다면서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완전 핏빛이라 좀 거부감 들던데. 근데 저는 똑같이 먹어도 미디움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움 레어가 약간 핏빛이 좀 남아있으면 항상 보통이 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남들 다 괜찮은데 저만 화장실을 가서 이제 설사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미디엄 웰던 쪽으로 조금 바싹 익혀서 먹으면 괜찮거든요. 고기를 안 먹으면 되죠. 그렇긴 한데 이게 장의 민감도가 좀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네네네. 이제 사실 육류가 이제 아주 순수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 육류를 먹는 게 아니라서 그 어떤 성분의 설사를 하시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음에 보내드릴까요? 네, 어쨌든 뭐 먹고 너무 생에 가까운 그 고기 먹고 탈나시는 분은 당연히 익혀보는 게 좋은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돼지고기 충분히 익혀 먹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키운 똥, 인분 이런 거 먹고 키운 그런 돼지에서 유구낭미충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근육이랑 이런 데 가서 자리 잡았다가 거기서 이제 알 까고 걔네들이 이제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뇌까지 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거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깜짝 놀라죠. 뭐 뽕뽕뽕 뚫려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익혀 먹는 거는 필요하다, 고기를 먹을 거면. 근데 이게 또 이게 상반되는 부분인데, 또 그렇게 공장식 축산이 안전한 면은 있어요. 기생충에서는 또 벗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는 또 해로운 고기가 되는 거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기 그냥 안 먹는 게 낫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기는 안 먹는 게 몸에는 좀 높다. 최소한만 먹자. 안 먹는다 해도 사회생활하면서 어쩌다 한 끼씩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 내 가정에서는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럼 아까 술 얘기 나와서 응급실에 술 취해서 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나요? 엄청. 그러면 이제 술 취해서 오면 사실은 술이 깨고 나면 이제 그 다 해결되는 건데, 술이 또 한 번에 쉽게 깨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은? 사실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급실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서에서도 난동 부리고 이러는 경우 많이 보고, 교통사고라든지 또 음주 킥보드 사고라든지 별별 일이 다 벌어지죠. 외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범죄의 문제까지. 근데 응급실에서는 차라리 술 많이 먹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머리띠 찍고 뇌출혈 없어가지고 수액 맞고 깨면은 우리가 일하기는 좀 편해요. 그냥 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막 애매하게 막 난동 피우고 자기가 뭐였는지 기억 못하고 이러는 분들이 항상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약물로 재우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술이라는 약물을 들어가서 의식이 장애가 온 건데, 그래서 또 자는 약을 써가지고 너무 푹 재워버리면 이게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인공호흡기 달아야 되고 이런 일 생기면 또 골치 아프니까 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묶어놓고 막 이러면서 보호자 잘 보고 계세요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살짝 자는 약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아주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환자가 술 먹다가 쓰러져서 왔어요 했거든요. 젊은 남성이었고, 그래서 동공 반응을 봤는데 동공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동공이 우리가 반응이 있잖아요. 불을 비춰보면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뭐해도. 근데 동공 반응이 없어요. 그냥 착 커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환자 뇌출혈 무조건 있겠다. 그러고서는 급히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어요. 뭐야, 그러고선 동공 반응 계속 없고. 그래서 인공호흡기 달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산소 마스크만으로 다행히 산소 유지가 돼서
호흡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산소 마스크 안으로 겨우겨우 유지가 돼서 그렇게 좀 버텼는데 4시간 지나니까 환자가 멀쩡하게 깨더라고요. 술을 거의 뭐 20병 가까이 드셨대요. 와, 전공 반응 보고 저는 야, 이건 무조건 뇌출혈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없어서 천만 다행이었는데, 술이라는 독극물이 우리 뇌의 기능 중에서 정말 뇌간 기능에 가까운 동공을 축시키는 것까지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딱 그렇게 술 마신 분이 왔을 때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그 숙취까지는 아니어도, 숙취 해결한 게 아니어도 술을 좀 깨게 하는 뭐 약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건 없나요? 아직? 그 우리가 술 먹기 전에 뭐 당분이나 뭐 안주, 그다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같은 이유로 환자의 수액으로 당분을 수액과 같이 수분과 같이 당분을 많이 주면 빨리 깨요. 왜냐하면 아세탈데히드가 대사되는데 당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과 당분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 환자가 깨는 건 빨리 깹니다. 문제는 이제 그 수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가니까 병상이 난리가 나죠. 정신이,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니까. 소변 말이어서 깨면 다행이고, 난리가 나죠. 그런 것들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술은 참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주, 초록색 소주 때문에 생기는 문화가 제일 큰데.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